저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김다은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5년 개정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시고 그리고 당연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전년도 대비 1.7% 상승한 1030원이 올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었을 때 296,270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성보호제도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 또는 모, 그러니까 남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었을 경우, 그리고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해서 분할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2019년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개정 이후부터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 단축이 불가능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라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별개로 1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 2와 같이 2019년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1년 사용하신 근로자인 경우라면은 육아휴직 1년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네, 사례 3을 보시면 2019년 10월 이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셔서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잔여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잔여 기간을 합산하셔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유급 10일에서 유급 20일로 확대가 되면서 정부 지원금 또한 5일에서 20일 전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의 상한액은 있겠지만 이제 정부 지원의 확대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 기한 또한 이전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서 사업주가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업주에게 고지를 함으로써 사용이 가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 기한인 출산 후 90일 이내인 근로자인 경우라면은 추가적으로 10일을 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그리고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연령이 8세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자녀 연령이 12세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 또한 이전에는 육아휴직 1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이렇게 총 2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2를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그리고 원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라고 해서 총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 최소 기한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1회당 무조건 최소 3개월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변경이 되면서 1회당 1개월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셔도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경우에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동일하고 대신에 임신 후 32주 이후로 그 단축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변경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이 있는 산모의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간 상관없이 전 기간에 대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난임치료 휴가 기간인데요. 이전에는 난임치료 휴가 기간에 대해서 3일만 사용이 가능해졌다라면 이제 올해부터는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6일 중에서 2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따로 정부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이 2일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회사에다가 말씀을 하셔도 크게 뭐 눈치를 보시거나 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 지급액에 대한 내용을 먼저 봐주시면요. 이제 올해부터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이 가능해졌고, 이제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이제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월 160만 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조금 급여가 더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이제 해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두 분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그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을 할 때 동시에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번갈아 사용도 가능하고 이제 각각 사용하셨는 그 기간이 6개월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 지급 상한액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1개월에서 2개월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3개월에는 300만 원, 그리고 6개월에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 상한액이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 지급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75%만 일시금으로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복직을 하시고 6개월 동안 재직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일시금으로 자녀 25%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내용이 폐지가 되어서 육아휴직을 하실 때 육아휴직 급여를 전액 100% 다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산, 사산 휴가 기간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임신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유산, 사산 휴가 기간이 10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숙아를 출산을 했었을 경우에도 휴가 기간이 100일로 연장이 되셨습니다. 임금체불 방지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직 근로자에게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매월 급여 지급일까지 임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어서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 6%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퇴직 근로자와 똑같이 연 20%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연이자에 대한 기산점은 언제냐라고 보셨을 때 이제 계속 임금이 체불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재직 기간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 그 임금 지급일이 이제 기산점이 되셔서 그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강화가 됩니다. 이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그 연도에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체불이 된 경우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임금 등 체불 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에 5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하셨거나 또는 그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가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첫 번째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불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좀 받게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보조금
보조금이라든지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셔서 뭐 지원금 신청을 했었을 때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와 유관 기관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 해당 내용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주는 뭐 탈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된다든지 또는 참가를 할 수 있겠으나 서류라든지 이런 심사 과정에서 좀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공입찰에 대해서도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의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을 했었을 때 체불 금액의 3배 이내에서 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임금을 체불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퇴직금은 제외가 될 거고요. 임금 등에 대해서 체불을 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고요. 1년 동안의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월수가 3개월 이상이 넘어갔었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한 보건조치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내용을 보시면 방사선, 유해 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뭐 이런 건강장애일 경우에는 보건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고온과 저온이 고열, 한랭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이전에는 내용이 없었다가 신설이 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건 조치를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었다라고 한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 자체를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25년도 전체적으로 변경된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훑어보았는데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